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전국 어딘가에서 어르신 한 분이 나갈 곳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계십니다. 내일은 여러분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요양병원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뉴스에서 간혹 다뤄지지만 대부분 단순한 경영난 문제로만 보도됩니다. 적자 누적으로 문을 닫는다. 코로나 여파로 운영 중단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병원 경영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준비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노인복지 현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직접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우환입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보고 겪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돌봄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요.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 앞으로 부모님을 모셔야 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요양병원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까지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내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문제가 얼마나 절실하고 시급한 우리의 현실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황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2019년 전국에는 1577개의 요양병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요양병원 부족이 더 큰 문제였죠. 입원 대기자가 수백 명씩 있는 병원들이 많았고, 좋은 병원에 입원하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2023년 기준으로 134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235개의 병원이 문을 닫은 겁니다. 하루에 한 곳씩 문을 닫는다고 해도 8개월이 걸릴 숫자인데 실제로는 불과 4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2024년 1분기에는 1360곳까지 감소하며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평균 30여 곳이 문을 닫았다면 2022년부터는 연평균 80여 곳이 폐업하고 있어요.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근처에 있던 행복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박 원장님이 20년 넘게 운영해 오신 곳이었죠. 지역에서는 꽤 믿을 만한 병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병실도 깔끔하고 간병 서비스도 좋다고 소문났던 곳이에요. 입원 환자도 항상 찾고요. 그런데 작년 말 갑자기 폐업 공고가 붙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물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박 원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더 이상은 운영이 안 됩니다. 환자가 많아도 손해입니다. 중증 환자일수록 더 큰 손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의료진은 더 열심히 치료하는데 병원은 더 큰 적자를 보는 시스템이에요. 박 원장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에 이 병원을 시작할 때는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환자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의료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환자를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병원이 망해가는 걸 보면서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정부는 요즘 탈시설을 외치며 재택 돌봄을 강조합니다.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지역사회에서 돌봐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듣기엔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익숙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는다면 환자 입장에서도 더 좋을 수 있으니까요.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보다는 집이 편할 테고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지난주에 저희 병원에서 퇴원하신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뇌경색으로 반신마비가 오신 상태였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쓸 수 없고 말씀도 어눌하세요. 혼자서는 화장실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며느리가 돌봐야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문 요양 서비스는 하루 4시간이 전부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딱 4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오셔서 식사, 목욕, 간단한 재활 도움을 주고 가세요. 그럼 나머지 20시간은 누가 돌봐야 할까요? 밤에 기저귀를 갈아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대처해야 할까요? 정부도 이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간병비 부담 때문에 많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실제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비 외에 간병비가 하루에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달이면 240만 원에서 360만 원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부담이죠. 그래서 정부는 2023년부터 간병비 급여화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요양병원 중 500곳을 선정해서 간병비의 7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간병비 부담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줄어드니까 당연히 좋은 정책이죠. 보건복지부는 이 정책을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500곳만 지원 대상이라는 이 정책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전국에 1,300여 개의 요양병원이 있는데 500곳만 선택한다는 게 현실적일까요? 나머지 800여 곳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큰 문제는 이 정책이 시작되면서 나타난 예상치 못한 부작용입니다. 간병비 지원을 받는 500개 병원에는 환자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나머지 800여 개 병원은 환자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같은 치료를 받는데 간병비를 70% 지원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환자와 가족들이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정책 시행 후 오히려 병원의 참여율이 기대보다 낮다는 점입니다. 간병인 부족 문제와 복잡한 행정 처리 때문에 참여를 포기하거나 중도에 그만두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 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병비 지원은 좋은데 그에 따르는 서류 작업과 관리 업무가 너무 복잡해요. 간병인도 정부 기준에 맞는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요양병원이 왜 이렇게 대량으로 문을 닫는 걸까요? 언론에서는 주로 코로나 여파나 경영난이라고 보도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이유는 수가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요양병원은 정액 수가제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쉽게 말해서 환자의 상태나 치료 내용에 관계없이 하루 단가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요양병원 1군 기준으로 하루 수가가 약 5만 2천 원입니다. 그럼 이 환자가 단순히 식사 도움과 기본적인 간호만 필요한지 아니면 욕창치료, 물리치료, 각종 검사와 처치가 필요한지 상관없이 5만 2천 원만 받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나요? 중증 환자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병원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신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당뇨 합병증으로 주 3회 투석을 받아야 하고 욕창 치료도 계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간병인도 24시간 필요하고 각종 검사와 약물 치료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해요. 투석 한 번에 드는 비용만 15만 원인데 주 3회면 월 18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간병비, 치료비, 약값까지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병원이 받는 돈은 하루 5만 2천 원, 한 달에 156만 원 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증 환자를 받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적정한 치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둘 다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죠. 현장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가 아플수록 병원은 망합니다. 환자를 열심히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적자가 커져요. 이게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일까요? 의료진으로서 정말 괴로워요. 제가 아는 희망요양병원의 간호부장님 이야기입니다.
5년 전에는 간호사 구하기가 그나마 쉬웠는데 지금은 정말 어려워요. 급여를 올려주고 싶어도 병원 사정이 안 되니까. 좋은 간호사들은 다 종합병원이나 급여 조건이 좋은 곳으로 가버려요. 남는 건 경험이 부족하거나 다른 곳에서 일하기 어려운 분들 뿐이고요. 인력 부족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간호사 한 명이 돌봐야 할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세심한 케어가 어려워져요. 욕창 관리, 재활치료, 정서적 지원 등이 모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환자와 가족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병원 평판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환자가 줄어들고 수입이 더 줄어들어서 인력을 더 줄여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내 부모님을 맡긴 병원이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안심하고 모실 수 있을까요?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지역사회에서 돌보자는 것입니다.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을 확대해서 재택 돌봄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죠. 정부가 제시하는 비전을 보면 정말 멋져 보입니다. 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도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니까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정책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장점이 많아 보여요. 낯선 병원 환경보다는 집이 편할 테고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겠죠. 국가적으로도 의료비 절약 효과가 있을 테니까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실제로 성공한 경우들도 있어요. 네덜란드, 덴마크, 일본 등에서는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어떨까요? 지난달 저희 병원에서 퇴원하신 박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상태에서 무릎 골절까지 생기신 상황이었어요. 걷기가 어려우시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신 상태였죠. 3개월간 저희 병원에 입원해서 재활 치료를 받으시고 어느 정도 회복되셔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분이 모시러 오시면서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정부에서 재택 돌봄 서비스도 잘해준다고 하던데 집에서 돌보면 되겠죠? 병원비도 아낄 수 있고 어머니도 집이 더 편하실 거예요. 정말 좋은 마음이었어요. 효심도 깊으시고 정부 정책도 믿고 계셨고요. 저도 응원했습니다. 집에서 잘 돌보시면 할머니께서 더 행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지쳐 있더라고요. 원장님, 정말 힘들어요. 하루 4시간 방문 요양이 전부예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요양보호사가 와요. 그 시간에 목욕도 시키고 식사도 도와주고 간단한 운동도 시켜주시는데 나머지 20시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밤에 할머니가 계속 일어나세요. 치매 증상 때문에 밤낮이 바뀐 거죠. 두세 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시는데 무릎이 아프셔서 혼자서는 못 가세요. 아들이 밤마다 깨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본인도 직장을 다녀야 하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죠. 며칠 지나니까 아들도 몸살이 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요양보호사가 계시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혼자 감당하려니까 정말 힘들어요. 직장에서도 자꾸 졸고 실수도 늘어서 눈치가 보여요. 하루 4시간 방문 요양, 그 외에 20시간은 누가 돌봐야 할까요? 며느리가? 딸이? 아들이? 모두 각자의 생활과 직장이 있는데 말이죠. 정부는 주간보호센터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할머니 같은 경우는 무릎 골절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매일 센터에 다니기가 어려워요. 차량 이용도 힘들고요. 방문간호, 방문의료 서비스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월 1, 2회 정도 오시는 게 전부예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간병비 급여와 정책의 선별성입니다. 전국 1,300여 병원 중 500곳만 지원한다는 건 나머지 800여 곳은 환자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랑요양병원의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병비 지원 대상 병원으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환자가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있는 지원 대상 병원으로 환자들이 다 몰렸거든요. 간병비 지원이 살아남는 병원과 망하는 병원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병원들이 꼭 서비스가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정부가 정한 복잡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지리적 접근성이 좋거나 의료진이 더 경험이 많거나 시설이 더 좋은 병원도 있는데 말이죠. 결국 병원이 문을 닫거나 재택 돌봄으로 전환하게 되면 누가 최종적으로 피해를 볼까요? 바로 환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지난해 행복요양병원이 폐업하면서 입원해 있던 40여 명의 환자가 한꺼번에 퇴원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조할머니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조할머니는 파킨슨병 말기로 거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셨어요. 손발의 떨림이 심하고 걸음걸이도 매우 불안정해서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연하곤란도 있어서 식사할 때도 항상 누군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했고요.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다른 요양병원을 알아봤지만 대기 순번이 10명 넘게 밀려 있어서 언제 입원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거든요. 큰며느리는 20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간병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병원에서 어떻게 돌봐주시는지 많이 봤으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말 24시간이 힘들더라고요. 밤마다 깨서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자세도 바꿔드리고 식사 시간마다 목에 음식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먹여드려야 하고요. 파킨슨병 환자는 근육의 경직 때문에 자세 변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줘야 욕창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조할머니는 몸무게가 60kg가 넘으셨어요. 50대 며느리 혼자서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해 보세요. 3개월 만에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할머니께 짜증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죄송하고 괴로웠어요. 결국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12만 원, 한 달에 36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죠. 남편의 월급이 400만 원 정도였는데 거의 대부분이 간병비로 나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제가 다시 일을 해야 하는데 할머니를 돌봐야 하니까 일도 못하고 적금도 다 깨고 대출도 받고 정말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더 힘든 것은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간병인 쓰면서 뭐 하느냐, 며느리가 정성이 부족하다는 말들을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24시간 간병을 혼자서 감당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6개월 뒤 최 씨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우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할머니도 미안하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생각에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조 씨 가족만의 특별한 경우일까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8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체 GDP의 0.4%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예요.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연간 12만 명이라고 해요. 이 중 87%가 여성입니다. 며느리, 딸, 아내가 대부분이라는 뜻이죠. 이들 중 40%가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간병은 가정의 붕괴를 불러옵니다. 경제적 파탄, 직장 포기, 심리적 소진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죠. 특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돌봄 부담은 성불평등 문제까지 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준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미리 알아보세요. 65세 이상이거나 치매, 뇌혈관 질환 등이 있으시면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미리 신청해서 등급을 받아두시면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돌봄 인프라를 미리 파악해 보세요. 주간보호센터는 어디에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방문 요양 서비스는 어떤 업체들이 있고, 평판은 어떤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몇 개나 있는지, 어떤 병원이 평판이 좋은지, 간병비 지원 대상 병원은 어디인지 미리 조사해 보세요. 급하게 필요할 때는 선택권이 많지 않거든요. 세 번째, 가족 내에서 역할 분담을 미리 논의해 두세요. 누가 주 돌봄자가 될 것인지,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응급 상황 시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건강할 때 해야 해요.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감정적으로 예민해져서 합리적인 논의가 어렵거든요. 네 번째, 돌봄 관련 보험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간병보험, 치매보험 등이 있는데 미리 가입해 두시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나이가 많아지고 질병이 있으면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비싸지니까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수가제도의 현실화가 절실합니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해요. 중증 환자를 돌보는 병원이 더 많은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병원들이 중증 환자를 기피하지 않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 둘째, 지역별로 돌봄 인프라를 균형 있게 확충해야 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돌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해요. 방문 요양, 주간 보호, 단기 보호 서비스가 전국 어디서나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간병 인력의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간병인, 요양보호사들의 임금과 근무 환경을 개선해서 양질의 인력이 이 분야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현재는 임금이 너무 낮고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이직률이 매우 높거든요. 넷째,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전체 병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500개 병원만 선별 지원하는 현재 방식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준비를 시작한다면 더 나은 돌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준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실 건가요? 가족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실 건가요? 아니면 지역의 돌봄 인프라를 직접 둘러보실 건가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 눌러서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돌봄 정보 함께 나눠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